안녕하세요. 지극정성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유튜브라는 게 벌써 2년 전에 뵀던 2019년에 제가 강의할 때 뵀던 강원자 선생님, 박수 선생님 또 다시 뵈니까 댓글에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그리고 여러 제 영상이 도움된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려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인데요.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요양 사업을 진행하시는 센터장님들, 뭐 사회복지사님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뭐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사업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은 국가의 사회 문제를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의 재원으로. 그러다 보니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르신의 모시는 서비스들도 진짜 중요하지만 장기 요양 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원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 국가잖아요. 저희가 돈 낼 사람은 적어지고 이제 앞으로 서비스 받을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0년을 장기 요양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장기 요양 시설 기관들은 국가의 정책, 계획 안에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노인 장기요양법 제6조에 의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5개년 계획 안에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장기요양법을 뭘 알아서 뭐해? 그냥 어르신 잘 모시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장기요양 사업이 이 계획 5년에 따라서 자지우지 뭐 움직여진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장기 요양이 언제 시작됐죠? 네, 맞죠. 이제 시범 사업을 마치고 2008년 7월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뭐 자료에서 찾아본 건데, 본래 이 장기 요양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었대요. 공공기관이. 근데 제공하려는 기관이 마땅히 없자 이것을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하려 합니다. 민간기관을 통해서. 이렇다 보니 초기의 목적은 장기 요양 공급 인프라 확충기입니다. 초기에 2008년부터 제가 5개년 계획이라고 했죠. 2013년까지.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기관들이 돈 벌게 해주는 겁니다. 민간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벌게 해주는 건 뭘까요? 당연히 수가입니다. 수가. 장기 유한 기관들을 수익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수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8년 7월에 시작했던, 뭐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했던 기관들이나 뭐 그런 시범 세양 기관들이나 그때 초기 때 시작했던 기관들, 그때 2008년, 2009년 그때 세웠던 기관들이 수익 구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장기 요양 기관들, 요양원들, 대형 기관들은 대부분 40% 이상이 2008년도, 9년도에 세워진 기관들이고, 제가 기관들도 2008, 9년에 세워진 기관들이 뭐 100명 이상 수급자를 모시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8년도, 9년도에 야, 어디 갔더니 막 어디 장기 요양 사업 했더니 정말 돈을 많이 벌더라. 이거 괜찮네 이 사업. 이러면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바로바로 이제 우후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2010년 이후부터는 기관들이 이제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우후죽순 막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010년도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근로자로 인정하거나, 그때부터는 뭐 부정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2008년부터 2012년 5년 동안에 뭐 정리를 하자면 몇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슈 1 보세요. 시설 요양원이 제가 바로 집에서 모시는 서비스 이용 금액이 2배 이상 많이 든다는 이슈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제가 서비스 체계 내에서 방문 요양이 100% 중에 거의 80%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간호 서비스, 목욕 서비스, 데이케어 다 만들어 놨는데 방문 요양만 압도적으로 80%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슈 3, 이제 2010년부터 제가 난립했다고 했잖아요. 소규모 시설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도 안 받고 막 불법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복지연구도 본인 부담 안 받았어요. 그리고 뭐 서비스 체계 하면서도 본인 부담 안 받고 어쨌든 수급자 모집하려고 막 난립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이슈를 갖고 1차 계획안이죠. 그 1차 계획안이 2013년부터 17년입니다. 이렇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번 돌려봤더니 2013년, 17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첫째가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드는 요양원을 줄이고 제가 서비스를 이제 80% 이용하는 제가 서비스를 줄이고 방문 요양과 이제 시설의 중간 사이인 데이케어 센터의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 방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책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수가를 좋게 해주는 겁니다. 수가를. 가산 인원 쓰면 돈을 더 주고, 인센티브도 더 주고, 데이케어 센터를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이 시기 때 제가 이제 2013년부터 18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데이케어 센터가 40% 이상 더 늘어났어요. 이 시기 때부터 아마 아침부터 데이케어, 스타렉스나 막 차량들 많이 다니셨다는 것을 그때부터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등급받은 수급자한테도 서비스를 받으시면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라고 공단에서 이제 권장까지 했던 시기입니다. 자, 둘째, 요양원 수가를 좋지 않게 해서 요양원 수를 이제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뭐 요양원 수가가 원래 4명당 1명이 요양사 케어 가능했는데 이게 2.5명당 1명으로 또 케어 가능하고 또 2명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또 그리고 임대가 아닌 자기 건물이어야지만 요양원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셋째, 장기 요양 기관들이 이제 막 부정 청구나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평가를 강화합니다. 평가를 강화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평가받아야 되겠다, 평가받아야 돼,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 청구하거나 뭐 이제 서비스를 안 이용했는데 그냥 하거나 이러면은 종사자들 신고해, 내가 포상금 줄게,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또 뭐 A부터 이제 평가 기관들을 A부터 E까지로 이제 또 나눠 가지고 또 E가 나오는 기관들은 수시 평가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나오는 거죠. 또 이제 들어갑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1차 계획을 또 진행해 보니까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슈 1. 내가 민간기관들을 좀 줄이려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기관들이 너무 과다 경쟁이야. 그리고 지나치게 또 영리 추구를 해. 그리고 너무 영세해. 영세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 저하로 공공성이 굉장히 저하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 두 번째. 제도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어떻죠? 저희가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수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따른 공단의 어르신 수가들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 통계에서 봤는데요. 2016년에 단기 수지가 이제 적자로 시작합니다. 2016년에 단기 수지 적자가 무슨 말이냐면 장기 요양보험료를 걷어들였는데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된 시점이 2016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아놨던 것들을 이제 쓰게 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모아놓은 금액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놀라운 거는 2022년부터는 모아놓은 돈도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 발생하는 게 곧 직면하게 되는 저희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재정 안정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두 번째 큰 이슈고요. 세 번째 이슈.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너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방문 요양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공에서 그 지역사원에서 뭐 저희 커뮤니티 케어 많이 들어보셨죠? 커뮤니티 케어 같이 그 지역자회 자원으로 요양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다 좀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양원 시설 입소를 좀 줄이고 집에서 많이 모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1차 계획안을 통한 두 번째 2차 계획을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정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어떤 서비스 나오냐면 저희 2019년에 사회 서비스원 출범한다고 말 많았죠. 공공기관이 이제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서 방문 요양뿐만 아니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뭐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 지역사회, 뭐 그냥 나라에서 다 한번 종합적으로 재가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좀 제공해보자. 이게 이제 2019년에 사회 서비스원 출범하는 게 되고요. 둘째로 센터들이 너무 영세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6년 단위로 지정신고제를 실시해서 이제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존 기관들을 관리를 강화해서 운영이 부실한 기관들을 정리를 하자. 이게 이제 6년 지정신고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셋째로 현지조사를 강화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9년 12월 12일부터는 장기 요양 기관들이 시설 코드가 그전에는 3자였어요. 이 3자랑은 뭐였냐면 3자는 장기 요양 시설이라 그래서 3 어쩌고저쩌고 시작했는데
12월 12일부터 이제 생기는 기관들은 다 이자로 시작합니다. 이자로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왜 사회복지시설 2로 맞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뜻은 사회복지 법령에 맞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법령.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 법령에 맞추니 재무회계 관리도 강화시키고 행정조치도 때릴 수가 있고 행정처벌도 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무회계 규칙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라서 2021년에는 이제 86.6%도 맞춰야 되고, 나머지 뭐 13.4%는 사회복지 회계에 맞는 관항목에 따라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21년 2차 계획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이 계획안에서 우리 민간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는 평가, 재무회계, 노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수급자 부분도 모시기도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장기 요양보험 자체가, 제가 이 흐름을 쭉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보면 꼬불꼬불한 길이고, 이제 고속도로가 나아져야 될 시점에 꼬불꼬불한 길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 반듯한 길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린 평가, 재무회계, 노무,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현지 조사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막 평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막 관리 감소가 심하게 되는 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장님들, 사회복지사님 힘내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전체 방향을 잘 인지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영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좋은 사례를 또 공유하고, 나쁜 사례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공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제공해서 저희가 함께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제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운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은 좀 구독과 좋아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댓글로도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